족불장군이야. 지멋대로 해. 그냥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면을 있는 그대로 다 그 사람이야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명기의 마음 편한 TV 구독자님들. 오늘도 성격이라는 주제로 구독자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MBTI는 융이 만든 검사인가? 근데 사실 융이 만든 검사는 아닙니다. 융의 제자분이 만든 검사입니다. 원래 융이 인간의 성격을 외향성과 내향성으로 나눈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MBTI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용어는 같습니다. 융은 인간의 성격 특성을 네 가지로 생각했었어요. 첫 번째는 사고형. 사고형은 우리가 하는 MBTI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게 되면은 생각을 많이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요. 감정형. 우리가 하는 MBTI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역시 감정형이니까요. 그러나 융이 원래 생각한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좀 굉장히 깊은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감정형인 사람들은요,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당장 마음이 막 끓어오르진 않아요. 그러나 융이 생각한 감정형은요, 집에 가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나요. 혹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당장은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집에 가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괜찮은 얘기인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이 좀 지속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단지 감정적이야 하게 되는 감정하고는 좀 다른 거지요. MBTI에서 직관형은 철학적이고 믿음? 어떤 그런 게 있는 걸 의미해요. 그러나 융이 생각하는 직관은 약간 달랐던 거예요. 융이 생각하는 직관은요, 누군가를 딱 보고 나서 사기꾼인 것 같아 하고 한눈에 알아채면 직관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사고형인 거지요. 감각도 좀 달라요. MBTI에서 감각은 조금은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융의 감각은 진짜 감각적인 사람이라는 것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거, 좋은 거, 색깔에 대한 감각, 그런 게 뛰어난 게 감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융의 MBTI에서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요, 사고와 생각이 대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고와 직관이 대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감정과 감각이 대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감정과 사고가 대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융이 이런 성격 이론을 갖다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모든 문제에 당면했을 때 자신의 강점을 갖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결혼해서 이혼했어요. 이혼한 이유는 아내가 너무너무 공감을 갖다 못 받아서 이혼했어요. 감정의 문제이지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내가 감정을 갖다 좀 더 잘 표현하고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돼서 이혼을 안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바뀌겠지 생각하잖아요. 융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왜 이런 사람을 골라서 결혼했지?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혼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아무리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혼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 결혼해서도 공감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격인지, 내가 실제로 MBTI에서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우월한 성격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나는 모르고 있지만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잡아먹고 있는 약점을 찾아내서 지금 현재 내 성격이 이렇게 동그란 공이 아니라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 그러면 이 찌그러진 거를 이렇게 공처럼 만들어서 행복한 성격이 되고자 하는 게 융이 성격 이론을 만든 이유인 거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MBTI 검사를 하고요. 그 MBTI 검사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과 맞나 안 맞나를 자꾸 살펴보는 거는 융이 성격 이론을 만든 깊은 뜻에서는 조금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MBTI 말고 많은 분들이 까맣게 잊어먹으셨을 때지만요. 처음에 회사 들어가서 연수받을 때 많은 분들이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디스크라는 검사입니다. 이 디스크는 영업사원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디스크의 D는
dominance입니다. 주도형이 되지요. 그래서 주도형인 사람들은 영어로 따지면은 뭐에 집중하냐 하면은 what입니다. 주도형인 사람이랑 얘기하잖아요. 뭘 하는 건데 하기 시작합니다. 주도형인 사람들은 그래서 본인이 주도해서 뭔가를 이끌 때 본인이 만족감을 느껴요. 디스크의 I는 사교형이라고도 하고 친화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인플루언스입니다. 우리 오늘 저녁 때 만날까? 그럼 처음에 물어보는 게 어디에서가 아닙니다. 누구랑? 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들이랑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분들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막 상품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이분들한테는 좀 구태의연은 하지만 이런 게 좋지요. 무슨 중학교 나오셨어요? 제 친구도 거기 나왔어요. 누구누구 아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친화형인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은 안정형인 분들이 있어요. 이 안정형인 분들은 굉장히 지속적인 거를 갖다 중요시해요. 안정형인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how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안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건데 자꾸 물어보게 되지요. 안정형은 steadiness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이라는 뜻하지요. 마지막으로는 신중형입니다. 제 발음이 진짜 나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conscientiousness입니다. why, when 따집니다. 왜 하는데? 언제 할 건데? 몇 시에 할 건데? 도대체 이렇게 하면 몇 프로나 뭐가 좋아지는데?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 검사가 재밌는 이유는요. 성격궁합이 만들어져서 그래요. 주도형인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분들은 안정형입니다. 주도형인 분들이 막 움직이려고 그러면 안정형들은요. 안 움직이려고 해요. 왜 그걸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주도형들은 안정형이 너무너무 그냥 철밥통만 지킨다고 싫어해요. 안정형은 그에 못지않게 주도형을 싫어합니다. 주도형에 대해서 독불장군이야. 지멋대로 해. 모든 거를 그냥 엉망으로 만들려고 그래. 싫어합니다. 친화형인 분들은요. 신중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도대체 뭐 하자고 하면 꼬치꼬치 따져. 그런 다음에 신중형인 분들은 친화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말만 하고 하는 일이 없어. 그러나 좀 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도형이랑 친화형은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좀 통합니다. 신중형과 안정형은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하시잖아요. 디스크 검사는 굉장히 구하기가 쉬워요. 문항이 적습니다. 디스크 검사의 특징은요. 내가 누구랑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검사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느 유형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 마음이 평온해져요. 저 사람이 저렇게 구는 거는 나를 방해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쟤는 원래 안정형인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누군가한테 물건을 팔아야만 되는 자영업자라고 생각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주도형을 만나게 되시잖아요.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둬야지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친화형을 만나시잖아요. 처음에는 사지 않더라도 좀 친해지면 물건을 파실 수 있습니다. 안정형을 만나시잖아요. 그 사람은 한번 사가면은 오래 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다음에 그 물건이 고장나잖아요. 안정형이어서 꼭 나한테 찾아옵니다. 신중형을 만나게 되시잖아요. 그분한테는요, 여러분, 빨리 설명서를 갖다 요약한 걸 드리세요. 그러면서 이게 기존 제품보다 몇 퍼센트 어떤 점에서 좋은지를 갖다 제시하시면 됩니다. 이제 융의 성격 이론에 기초한 MBTI 검사나 뒤에 말씀드린 디스크 검사는 검사를 만드는 분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어떤 아이디어로 만든 검사가 돼요.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한테 들어맞기는 하지요. 그러나 어떤 과학적인 통계 자료에 근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빅5는 나름대로 과학적인 통계 자료에 근거했습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소수 종족까지 전부 다 포함했을 때 인간에게는 5가지의 성격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갖다 나름대로 우리 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추정해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외향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외향성은 조금은 우리가 성격이 외향적이냐랑은 달라요.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게 밖을 향해 있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요. 갖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 다음에 외부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적극적이겠지요. 내향성에 해당되는 분들은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나 자신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하건 신경 쓰지 않고요. 자신의 길을 갖다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내향적이지만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세상을 바꾸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요소는 신경증적 요소입니다. 신경증적 요소가 많을수록 불안해하고 겁도 많고 짜증도 많이 내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신경증적 요소가 적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어서 상처를 갖다 덜 받습니다. 빅5 성격 요소 중에 외향성, 내향성을 포함해서 나머지 4가지는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사실 신경증적 요소도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을 감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낮으면은 오히려 진짜 사고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신경증적 요소는 사실 주관적으로는요, 높으면은 모든 거를 가지고도 불행하게 살게 되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조금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 요소는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이 높을수록 계획적으로 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합니다. 성실성이 낮을수록 충동적이고 뭐를 자꾸 빼먹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는 친화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친화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협조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람들을 신뢰하고 사람들을 갖다 믿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면 친화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을 배척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고 그럼 친화성이 낮게 되는 거지요. 제일 마지막은 개방성이 됩니다. 개방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미있고 신기한 거를 좋아합니다. 개방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요, 이 성격 요소들은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방성은 외향성이 높을수록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외향성이 높지만 굉장히 개방성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은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의견을 주장하면서 변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독립적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봤을 때 나 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어 생각하잖아요. 그 알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조화한 성격 부분을 자꾸 조화롭게 맞춰서 한 가지로 수렴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냥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면을 있는 그대로 다 그 사람이야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셀리그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긍정심리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부터 시작해서 심리학은 항상 나쁜 것만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 제대로 된 심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줘서 그 긍정적인 면을 강화하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그마치 24가지에 해당되는 인간의 긍정적인 면을 갖다 찾아냈습니다.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호기심, 학구열, 판단력, 창의성, 사회적 지능, 예견력, 용기, 끈기, 정직, 친절, 사랑, 시민정신, 공정성, 리더십, 자기통제, 신중성, 겸손, 감상력, 감사, 희망, 영성, 용서, 유머, 열정이 그 24가지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검사를 만들었냐 하면은요, 나는 모르지만 내가 갖고 있는 5가지 강점을 갖다 찾아내는 검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의 나쁜 점을 심리검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요,
나의 강점을 심리검사로 알아갖고 그거를 계속 노력하면은 행복하게 잘 산다고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셀리그만님의 24가지 강점은 약간 좀 두리뭉실해요. 너무 좋은 것만 모아놨어요. 그래서 갤럽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만 모아서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강점을 갖고 성공했나를 갖다 연구해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도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강점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한 34가지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개발자, 개인화, 경쟁, 공감, 공평, 관계자, 긍정성, 매력, 맥락, 명령, 미래지향, 복구자, 분석가, 사고, 성취자, 신념, 신중함, 연결성, 의사소통, 자기확신, 적응력, 전략, 조정자, 조화, 중요성, 질서, 착상, 책임, 초점, 최상주의자, 탐구심, 포괄성, 학습자, 행동주의자입니다. 친구들이 모여요. 근데 내가 없으면 안 모여요. 내가 없이 모이면 막 싸워요. 그때 그걸 강점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강점입니다. 조화와 연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더십 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알아서 그 사람을 따르는 리더십을 생각하지요. 주위에서 그런 리더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그런 리더십은 사실은 내가 직접 알지 못하는 사람을 멀리에서 우러러볼 때만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을 내가 근접거리에서 보게 되면 없어요. 이 사람들의 강점에 뭐가 있었지요? 명령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명령해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과장이 되기 전에 난 생각해요. 내가 과장만 되면 말이지 말 안 듣는 누구 내가 다 명령해서 말 듣게 할 거야 하잖아요. 막상 과장 되잖아요. 그 사람들 말 안 듣긴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려운 이유는요, 내가 명령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지요. 그렇다고 이분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억지로 당신이 명령의 능력을 만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과장이 된 이유는 조화의 능력 때문에 과장이 됐다 그러면은 당신은 끝까지 조화의 능력을 살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계의 혁명을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우리 심리학은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의 눈을 돌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강한 성격을 찾아서 사회에서 성공하시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개인적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열등한 요소는 또 여러분의 삶을 불행에 빠뜨리지 않을 정도로는 개인적인 인성의 차원에서는 한 번쯤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